네, 안녕하세요. 한국지리 2차 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 때 줌으로 수업을 했는데 선생님도 아직 미흡하고 그래서 원활하게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시 수업 내용과 2차 시 수업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충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온라인 클래스 올라간 동영상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줌을 선생님이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연습한 다음에 줌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게요. 뭐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갈게요. 그러면 교재 51페이지 다시 보시고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다시. 그리고 교과서는 91페이지 보시면서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하고 수업했던 게 뭐냐면 전통 촌락에 대해서 배웠죠. 전통 촌락에 대해서 배웠어요. 전통 촌락. 전통 촌락이 뭔지 이거는 도시랑 비교해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통 촌락은 그냥 농촌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촌과 도시의 차이점이 뭔지 이거랑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촌락이 아니라 이 도시를 강조하고 싶어요. 이 전체적인 단원이 도시 단원이기 때문에 도시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촌락이 이제 상대적 개념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시라는 게 도대체 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촌락이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이 도시와 촌락의 주요 산업에서 차이가 나요. 주요 산업. 여기서 말하는 산업은 1차, 2차, 3차 농업, 공업, 제조업, 제조업이 공업이니까, 그리고 서비스업 이렇게 돼요. 그래 도시는 촌락은 농촌이잖아요. 농촌이니까 1차 산업 중심인 지역을 얘기해요. 1차 산업. 다시 말하면 농업이 중심인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그에 비해서 도시는 2차, 3차 산업이 중심인 지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중심이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볼게 이제 이 도시와 촌락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 인구예요. 인구. 우리나라는 시 지역 이상의 시, 광역시, 뭐 특별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시 지역 이상을 우리는 도시라고 보는데 이 시를 규정 짓는 게 바로 인구수예요. 인구 5만 명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구 5만 명 이상인 지역이 이제 도시 지역이 되는 거고, 인구 5만 명 미만 지역이 이제 농촌, 촌락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좀 알아두면 좋아요. 광역시의 기준은 인구 100만이에요. 인구 100만. 그래서 뒤에서 이제 인구 100만 이상이 되는 도시들에서 쭉 배울 건데, 그거는 좀 암기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거나 공부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편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고요. 그래 도시는 5만 명 이상, 100만 명 이상이니까 인구 규모가 크죠. 인구 규모가 커요. 인구 규모가 많고, 그 다음에 도시 지역에,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당연히 인구 밀도도 높겠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에 비해서 촌락 지역은 5만 명 미만 있으니까 인구 규모는 작겠죠. 그리고 넓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으니까 인구 밀도도 낮은 지역이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서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안 했는데 토지를 어떻게 각각 그 지역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 토지 이용은 뭐가 결정하냐면, 토지를 뭐 거기서 장사를 할지 거기서 농사를 지을지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의 가격이에요. 땅의 가격. 그게 뭐냐면 땅의 가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가라고 얘기해요. 지가. 뭐 땅의 가격이에요. 땅의 가격. 그러면 내가 땅을 비싸게 주고 샀어요. 비싸게 주고 샀으면 비싸게 준 값어치를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땅을 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토지를 매우
계속해서 이용하는 1년 365일 계속해서 그 토지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토지를 계속해서 이용하는 게 어떻게 이용한다고 얘기하냐면 집약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집약적. 그러니까 집약적이란 말은 지가가 비싸니까 그 비싸게 주는 값어치를 토지를 통해서 뽑아내기 위해서 토지를 최대한 활용한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도시는 지가가 비싸니까 집약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그 이제 건물들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 건물들을 어떻게 지어야지 될까요? 당연히 높게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들이 고층화, 높은 건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시에는. 또 하나는 건물과 건물 사이를 넓게 지면 안 돼, 넓게 떨어뜨리면 안 되겠죠. 최대한 밀집해서 지어놔야겠죠. 그래서 고층화와 밀집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도시 지역 가면 건물들이 높고 그리고 건물이 빽빽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반면에 농촌 지역은 땅의 가격이 낮죠. 지가가 높고 도시 지역은 높고 농촌 지역은 지가가 낮죠.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땅을 빽빽 막 엄청나게 많이 이용할 필요는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면 돈을 많이 벌 수는 있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겠죠. 쉴 거 쉬면서 여유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건 조방적이란 말을 써요. 집약적이란 말하고 조방적이란 말은 뒤에서 농업 파트 할 때 다시 좀 나오니까 집약적하고 조방적 이란 말을 이해하시고 그냥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집약적이란 말은 지가가 비싼 곳이구나. 그리고 조방적이란 말은 지가가 낮은 곳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마지막 이것도 안 달았던 내용이에요. 각각의 역할,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럼 도시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도시는 2차하고 3차 산업이 중심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2차하고 3차 산업이 중심이 되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제공하겠죠. 그리고 서비스업을 제공하겠죠. 그래서 물건을 제하라고 얘기해요. 제하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제하나 서비스.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농촌 지역에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하겠죠. 반면에 농촌 지역은 1차 산업이 중심이니까 이걸 생산하겠죠. 식량을 생산하겠죠. 식량을 생산하고 그리고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한테 휴식처가 되는 여가 공간을 제공하겠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도시하고 농촌 지역이 서로 하는 역할이 다르죠. 도시 지역 사람들 식량 없으면 못 살 거 아니에요. 그 이 농촌 지역 사람들은 촌락 지역 사람들은 도시에서 만들어진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삶이 매우 불편하겠죠. 그래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와 촌락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촌락과 도시를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여기서 먼저 할게요. 여기서 먼저 언급을 하고 뒤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할 건데 나중에 도시화라는 걸 배울 거예요. 도시화. 말 그대로 도시로 바뀌는 걸 도시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도시화는 뭘까요? 촌락 지역이 농촌 지역이 도시로 바뀌는 현상을 도시화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도시가 아닌 지역이 도시가 되려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겠고 2차, 3차 산업이 늘어나야 되겠고 뭐 이렇게 바뀌는 현상을 도시화라고 얘기하겠죠. 예, 이해되셨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선생님하고 수업했던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촌락의 입지죠. 촌락의 입지. 촌락의 입지. 입지라는 단어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지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뭐 상업의 입지, 공업의 입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기 때문에 입지란 말은 그냥 어디에 만들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통 촌락이니까 과거에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조선시대 사람들이 자기가 살 곳을 정할 때 어떤 조건들을 보냐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본다고 그랬죠. 뭐하고 뭘 본다고 그랬죠? 하나는 자연 환경적 조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 경제적 조건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조건, 입지 조건에 결정할 때 고려했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자연 환경적 조건이 좀 더 중요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연 환경적 조건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 조건이 최근엔 점점
중요해지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자연 환경적 조건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인간의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물이에요. 물. 근데 이 물이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 인간에게 많은 해로움 주기도 하는 거죠. 범람하고 홍수가 일어나면.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을 얻을 수 있는 지역, 특수 지역이 있고, 하나는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역, 그래서 피수가 있어요. 그래서 득수는 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물이 부족한 지역이겠죠. 그럼 물을 구할 수 있는 게 한정된 지역. 그래서 용천대가 나타난 곳에 이제 마을이 나타나요. 그럼 용천대와 관련돼서 우리가 배웠던 지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주도의 해안가에 나타난 칠학과 선상지의 선단에 나타나는 칠학,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곳에 나타나는 것은 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칠학이 입지했다, 촌락이 입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피수는 죄송해요. 핸드폰이 갑자기 이상하네요. 피수는 말 그대로 물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홍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홍수 피해를 어느 지역이든 홍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홍수 피해가 났을 때 그 홍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점들, 대표적인 것이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범람원상에, 이렇게 안 쓸게요. 범람원상에 자연 제방에 칠하게 입지하는 거랑, 그리고 하안 당구상. 하안 당구는 어떻게 생겼냐면, 다시 이렇게 배웠는데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하천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고 여기 부분, 이 계단산 지형을 하안 당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다 집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럼 물이 범람하면 여기까지 안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홍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수 지역으로 이제 칠하게 입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 환경 조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안 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전통적인 칠하게 입지예요. 우리나라 전통 지역. 힌트 한 가지 줄게요. 풍수 지리 사상의 명당. 풍수지리 사상에서 명당이라고 언급했던 곳이 있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곳.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지역들 중에서 배산 임수 지역에 칠하게 많이 입지했더라. 배산 임수 지역이 갖는 장점은 이렇게 다 설명했으니까 여기는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자연 환경적 조건 관련된 거는 물하고 관련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물을 얻을 수 있는 지역에서도 배산 임수 지역이 훨씬 더 칠하게 입지하기 좋을 거고, 홍수 피해가 적은 자연 제방도 배산 임수 지역이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입지가 되겠죠. 그렇게 됐고요. 사회 경제적 조건은 이제 이렇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조건인데, 그 중에서 교통이 있죠. 교통. 근데 교통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요. 조선 시대의 주요 교통 수단 두 가지였죠. 말 그리고 하천, 배, 이 두 가지였죠. 그래서 말을 이용한 걸 육상교통이라고 얘기하고, 이 육상교통과 관련된 게 역원이에요. 역원 칠학이에요. 그래서 역원 칠학이 육상교통과 관련된 칠학이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역은 뭐 하는 거냐면 말이라고 그랬죠. 말의 장점은 뭐냐면 빨라요. 근데 말의 단점은 지구력이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멀리까지 못 가요. 중간중간에 말을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 말을 교체해 주던 곳이 바로 역이고, 그리고 원은 지금 KTX나 비행기를 타면 반나절 아니고 몇 시간이면 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전 지역은 과거에는 며칠에 걸쳐서 갔죠. 며칠에 걸쳐서 가니까 숙박을 해야 되고 음식을 먹을 곳이 필요했어요. 그걸 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역원 칠학이고, 이 역원 칠학의 지명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냥 과거에 이 역이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칠학이 그대로 성장해서 도시가 된 거죠. 대표적인 게 조치원, 사리원, 태계원, 그리고 역삼동 이런 지역들이 이런 육상교통과 관련된 칠학이 발달해서 만들어진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배예요. 나루터 칠학이에요. 나루터 칠학. 물론 나루터 칠학 배하고 관련된 거를 얘기해요. 나루터 칠학이 되고, 나루터 칠학은 어떻게 끝나냐면 도진포
포로 끝나요. 도진포의 차이점은 뭐냐면 나루토의 크기 차이점이에요. 나루토는 왜 칠하게 발달하게 되냐면 이렇게 강이 흐른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나루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나루토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요 사이에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사람들의 이동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동량이 많으니까 여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음식을 파는 주막들이 생겨날 거고, 그리고 음식 파는 주막, 그리고 숙식을 제공하는 주막들이 생겨나면서 여기에 이제 상업이 발달하면서 집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칠학으로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달한 걸 나루토 칠학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 나루토 칠학이 가장 발달한 곳은 어디냐면, 과거에 뭐 역사 시간 다 배웠겠지만 우리나라에 세금을 징수할 때 뭐로 걷었었냐면 쌀로 걷었죠. 쌀. 그러면 쌀을 이동해야 되는데 말에 태워서 그 산길을 꾸벅꾸벅 가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배에다 실어서 하천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러면 그 전국에서 올라온 그 많은 양의 쌀이 배를 타고 어디로 오게 됐냐면 결국은 한강을 통해서 한양 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한강에 있는 지명들 중에서 도진포로 끝나는 지명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포, 노량진, 영등포, 뭐 이런 지역들은 다 과거에 나루토 칠학이 발달해서 그런 거다. 도는 규모가 큰 거예요. 지는 중간이고 포가 가장 작은 거고, 도의 대표적인 거가 뭐가 있냐면 병란도 같은 지역, 병란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 경제 조건은 방어가 있어요. 방어의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어진 지역이에요. 군사 지역. 그래서 이거는 진, 영, 산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진, 군사가 주둔했던 곳을 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중강진이 우리가 배웠죠. 기교에서 중요하게 배웠잖아요. 우리나라 국경이 위치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군사를 주둔시켜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군사들에게 밥 해주고 뭐 자고 해야 될 시설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칠학이 진칠학이 되고요. 중강진 같은 칠학이 되고, 통영은 바다가 있죠. 여기는 수군이 있던 지역이에요. 수군이 있어서 이 바다에 그 수군들이 모여 살던, 그래서 마을이 만들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산성은 남한산성이에요. 남한산성은 방어로 해서 산성을 쌓았고 그 안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칠학이 발달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오늘 수업이 오늘 1차시 수업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2차시 수업으로 넘어갈게요. 2차시 수업 이제 2차시 수업에서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을 다룰 거예요. 교재 51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지도가 보일 거예요. 촌락의 형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촌락의 형태, 이거는 촌락이 어떻게 생겼는 게 아니라 뭐 가지고 구분하는 거냐면, 촌락의 이렇게 안 쓸게요. 촌락이라고 하니까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니까, 촌락의 형태는 가옥의 밀집도하고 관련해서 가옥의 밀집도. 그러니까 가옥이 밀집되어 있으면 그걸 모여 있다. 그래서 집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가옥이 밀집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으면 흩어져 있다. 그래서 산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뭘 집자를 써서 왼쪽 거는 집촌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른쪽 거는 흩어진 산자를 써서 산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내용은 이 안에 있는 이 내용은 선생님이 표로 필기를 해주면서 정리할 테니까 그 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두 지역을 선생님이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충남 태안이라는 곳이 있고, 하나는 충북의 보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지형도상에서 가옥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검은색 점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충남 태안을 보니까 가옥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냐면 이렇게 분포하고 있죠. 지금 가옥이 분포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가옥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모여 있지 않고 흩어져 있죠. 그래서 충남 태안 같은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촌의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충북 보은 같은 경우는 가옥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죠. 가옥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집촌이라고 얘기해요. 충북 보은에서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이 가옥의 뒤에 뭐가 나타나죠? 산이 나타나죠. 그래서 배산이 되는 거고, 앞에 뭐가 나타나죠? 물이 나타나죠. 그래서 배산 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촌락은 이렇게 나타난다 됐고요. 그러면 집촌하고 산촌을 이제 비교하는 걸 해야 되는데, 다시 여기 와서 정리해 줄게요. 이 내용은 지울게요. 이제
촌락의 형태 가지고 다시 정리하고, 이 정리한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은 앞에 선생님이 적어놓은 것들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촌락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촌락의 형태. 촌락의 형태는 촌락이 어떻게 생겼냐가 아니라 뭐 가지고 구분한다고요? 가옥의 밀집도 가지고 구분한다고요. 그래서 가옥이 밀집되어 있으면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그걸 집촌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가옥이 분산되어 있으면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산촌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앞에서 지금 설명을 선생님이 했고요. 그럼 집촌하고 산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집촌하고 산촌 어떤 특징이 차이점이 있고 어떤 게 다른지 한번 살펴봅시다. 집촌하고 산촌이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살펴볼 건 뭐냐면 가옥의 밀집도예요. 너무나 쉽죠. 가옥의 밀집도. 당연히 집촌은 어떨까요? 가옥의 밀집도가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집촌은 말 그대로 가옥이 모여 있는 거니까 가옥의 밀집도가 높고, 산촌은 낮겠죠. 그래서 높다 낮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뭘 볼 거냐면, 그러면 집촌은 어디에 나타나는지, 입지가 어디에란 말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면 집촌은 주로 어디에 나타나고 산촌은 어떤 곳에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집촌이 나타난 곳은 어디가 되냐면 벼농사 지역이에요. 벼농사 지역. 벼농사가 발달한 지역. 그러면 이 벼농사는 집촌, 가옥들이 모여 있어야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벼농사는 지금은 혼자 지을 수 있지만 기계화돼서 조선시대에 벼농사는 혼자 지을 수 없어요. 모내기를 하려면 동네 사람들이 다 동원이 돼야 됐거든요. 혼자 살고 있으면 벼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농사는 뭐가 필요하기 때문이냐면 공동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노동의 필요성, 혼자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벼농사 지역은 같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산촌은 어떤 지역이 될까요? 밭농사 지역이 되겠죠. 밭농사는 벼농사와 다르게 공동 노동의 필요성이 낮아요. 다시 말하면 농사를 여럿이 같이 지을 필요성이 없고 혼자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벼농사가 발달한 지역은 집촌이 주로 나타나고 밭농사가 발달한 지역은 주로 산촌이 나타난다. 이게 첫 번째 입지 차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이 좀 어려운 건데 동족촌이라는 게 있어요. 동족촌. 안동의 하회마을이 대표적인 거예요. 안동의 하회마을. 안동의 하회마을. 동족촌은 뭐냐면 동성동본이 같이 모여 사는 거예요. 종갓집이라고 들어봤죠. 종갓집. 그래서 그 동족촌의 중심에 있는 집을 갖다가 종갓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동 하회마을은 유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했던, 그래서 이 동족촌은 우리나라 유교 문화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제사를 지내야 되고 조상들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주요 집이 바로 종갓집이었죠. 그래서 종갓집에 만면으로 가면 1년 내내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이 동족촌이 많이 없어졌어요. 유교 문화가 예전보다 많이 쇠퇴하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공업화,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나가게 되면서 동족촌이 좀 많이 의미가 쇠퇴되기도 했고요. 교과서 91페이지 보면 하회마을을 통해 본 촌락의 형태의 기능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지형도가 나오는데 그게 하회마을을 나타내는 동족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집촌의 다른 어디 입지하게 되냐면 용수가 제한적인 곳, 제한되어 있는 곳. 무슨 말이냐면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한국밖에 없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물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 물을 중심으로 모여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집촌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대표적인 곳이 대표적인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물을 생각하면 돼요. 뭐 지금은 상수도 시대가 워낙 잘 발달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될 건데, 예전 사람들은 동네 한복판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사용했죠. 그러니까 우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 수밖에 없었죠. 이래서 집촌이 나타났고, 산촌 같은 경우는 밭농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딜까요? 당연히 평지가 아니라 경사지가 많은 산간 지역이 되겠죠. 산간 지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경지가 어떨까요? 경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지 규모가 작겠죠.
경제 규모가 작으니까 그 작은 규모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면 못 먹고 살겠죠. 그러니까 가옥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고, 또 경지가 불연속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쭉 이어서 있는 게 띄엄띄엄 여기 조금 있고 여기 조금 있고 여기 조금 있어요. 근데 이 경지 규모가 작아요. 작으니까 여기에 집 하나, 여기에 집 하나, 여기에 집 하나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옥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간척지 지역도 산촌이 돼요. 산촌. 근데 간척지 지역에선 무슨 농사를 짓냐면, 간척지는 경사지예요, 평지예요. 당연히 바다를 메워서 만들었으니까 평지로 만들었겠죠. 평지로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밭농사가 아니라 무슨 농사 짓냐면 벼농사를 짓잖아요. 벼농사. 그럼 벼농사면 공동 노동이 필요하니까 집중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좀 적어 놓으세요. 이해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 간척지는 벼농사를 하는데 왜 산촌이 되냐면, 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간척지가 조선시대에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 만들어진 거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최근이라면 또 좀 머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하고 나서 대규모의 간척지들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기계화 막 이런 것들이 다 됐어요. 기계화가 이루어졌다 보니까 그 간척지가 만들어서 벼농사가 행해질 때쯤 되면 이미 혼자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그런 개발 시설 다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건 뒤에 부분하고 연결해서 선생님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그 다음은 공동체 의식을 얘기할 거예요. 공동체 의식. 당연히 집촌의 공동체 의식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당연히 공동체 의식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이 이제 예를 농촌 지역에서 살았는데 집촌의 형태였어요.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래서 그 마을에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만큼 같이 모여 살면서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이란 거고, 산촌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공동체 의식은 낮을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가옥과 경지 결합도예요. 결합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옥과 경지의 거리를 얘기해요. 거리. 다시 설명할게요. 집촌은 선생님이 아침에 집촌에 살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대문 밖으로 나갔어요. 뭐가 보일까요? 집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웃집이 보이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농사 짓는 땅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가옥과 경지의 거리가 머니까 결합도는 낮을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산촌은 문을 열면 뭐가 보일까요? 다른 집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밭이 보이겠죠. 가옥과 경지가 가까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건 높음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선생님이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 어디가 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경지 관리 효율성은 어디가 높을까요? 거리가, 집촌은 경지하고 가옥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경지 관리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경지 관리의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경지를 관리하려면 멀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반면에 산촌은 바로 내 앞에 경지가 있기 때문에 경지 관리 효율성이 어떨 수밖에 없을 거예요. 효율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지 관리 효율성이 산촌의 형태가 더 높기 때문에 간척지는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기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촌의 형태로 이렇게 튀게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촌락의 형태까지 살펴봤고요. 51페이지 아래쪽 보면 전통 촌락의 기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수업을 안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읽어도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52페이지가 있어요. 촌락의 변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촌락의 변화. 이 부분에서 전통 촌락의 변화인데, 촌락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인구 변화예요. 인구 변화. 촌락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이 자료를 보면서 선생님이 쭉 정리하도록 할게요.
한번 봅시다. 그리고 촌락이라고 농촌 지역이라도 다 같이 똑같이 변한 게 아니라 도시와의 상대적 거리에 따라서 촌락의 변화는 양상이 약간 달라져요. 그 아래쪽 내용은 표로 선생님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그럼 봅시다. 촌락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 여기 보시니까 촌락의 인구는 어떻게 됐죠? 여기 어디냐면 전남 구례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촌락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했죠. 촌락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했더라. 인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도시 근처 촌락이 아니라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전통적인 촌락의 형태, 원교, 도시와 멀리 떨어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에 멀리 떨어진 촌락에 왜 인구가 감소했냐면 촌락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가 아니라 촌락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이동했기 때문이죠. 197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공업화가 되면서 농촌 지역의 사람들이 도시로 공장을 찾아서 많이 이동하게 되겠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촌향도라고 얘기하죠. 이촌향도. 그래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나서 인구가 감소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공업화, 산업화가 됐기 때문이에요. 공업화, 산업화 되면서 도시 지역에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촌락 지역 사람들이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촌락의 인구는 감소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미 있게 그래프에서 살펴볼 게 있는데, 여기 보면 2010년부터 2016년 보면 촌락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죠.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도시에 촌락 지역에 더 이상 도시로 올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왔으니까. 근데 농촌 지역에 누구만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촌락 지역에서 더 이상 올 사람이 없으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게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약간 늘어나는 거는 최근에 트렌드 현상과 관련된 거죠. 도시에 살다가 촌락 지역으로 넘어가는 기농 현상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 아래쪽을 보니까 이건 가구수예요. 가구수, 촌락의 가구수, 집을 얘기하는 거. 집. 가구수는 감소했어요, 안 했어요? 가구수는 감소하지 않았죠. 비슷하게 가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연관시켜서 살펴보면, 인구는 감소했어요. 그렇죠? 인구는 감소했어. 하지만 가구수는 감소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가족 단위로 이동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족 단위로 이동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 가족 전체가 도시로 이동한 게 아니라 가족 중에 일부만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동한 게 아니라 주로 누가 이동했다는 뜻이 되냐면, 아무래도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청년층이 되겠죠. 젊은 사람들. 그래서 청년층이 주로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그 촌락 지역에서 청년층만 쑥 빠지게 돼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어린애들, 이 15세 이쪽 라인까지 끊을게요. 여기 보니까 70년하고 2016년 보니까 어린애들, 여기를 유소년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소년층이 감소했죠. 엄청나게 많이 감소했죠. 왜 그러면 청년층이 이동했는데 왜 유소년층은 감소할까요? 유소년층은 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청장년층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청년층이 자녀를 낳아야지만 유소년층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청년층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유소년층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유소년층이 감소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학교가 폐교되기 시작하겠죠. 폐교 문제가 발생해요. 폐교 문제가 발생하니까 집 근처에 있던 학교가 없어져요. 폐교가 되버렸어요. 폐교가 되면 그 지역, 촌락 지역에 사는 유소년 어린애들은 더 먼 지역까지 통학을 하게 되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을 보니까 여기 젊은 사람들 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여기 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청장년층이라고 얘기하고, 당연히 청장년층도 감소했겠죠. 청장년층이 감소해야 되니까 이 청년층의 주 역할은 뭐냐면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하겠죠.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없게 되는 거고, 또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청장년층 감소 중에서 남자하고 여자 중에서 누가 더 많이 감소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떠날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더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남자가 더 자유롭게 떠날 수 있을까요? 여자가 더 많이 자유롭게 떠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자유롭게 떠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물론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지만 남자는 유교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부모님을 부양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남자들은 아무래도 이동하기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많이 떠나고 그러면 남자는 부모님을 부양하려고 남았어요. 근데 여자가 없죠. 여자가 없으니까 남자들이 결혼을 못하고 다 뭐가 되냐면 노총각이 되겠죠. 그래서 노총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 지역에 가면 현수막이 붙죠. 뭐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세요. 뭐 해외 결혼 뭐 이런 얘기가 도시 지역은 없고 또 촌락 지역, 농수 지역 주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노총각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국제 결혼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국제 결혼의 비율이 높은 편이 돼요. 국제 결혼의 비율이 농촌 지역이. 그러니까 국제 결혼 비율이 높으니까 당연히 그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도 비율이 높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 이제 여기층이에요. 여기층. 여기도 여기 있는 노년층이 되겠죠. 노년층에 지금 얘기하는 건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비율이에요. 퍼센테이지니까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했죠. 노년층의 비율이 증가했어요. 당연하겠죠. 노년층만 남고 나머지는 다 떠났으니까. 그래서 노년층 비율이 증가하고 유선층이 감소하니까 전체적으로 이 지역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더라.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농촌 지역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이 그래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똑같이 전통 농촌이 촌락 지역이 변하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전통 원교 농촌하고 가까운 지역을 살펴본 거고요. 잠시만요. 전락을 살펴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원교 농촌은 바로 전통 농촌 도시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방금 살펴본 그런 전라남도 구례 같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교 농촌은 어디가 되냐면 대도시 근처예요. 대도시 근처. 농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대도시 근처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디가 있을까요? 서울 근처에 있는 촌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흥 얘기하는데 선생님 가평 같은 곳을 쓸게요. 그러면 구례 같은 경우는 지금 살펴봤지만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인구가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근교 농촌은 가평이나 이 대도시 근처는 대도시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지적 불이익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밖으로 나오게 돼요. 나오면서 이 대도시 근처에 있는 촌락 지역은 인구가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농업의 형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농사를 짓는 목적이 뭘까요? 근교 농촌은 바로 옆에 대도시라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농사를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농사를 상업적으로 하겠죠. 갖다 팔기 위해서 상업적 농으로 하겠고 반면에 원교 농촌은 우리나라 예전에 해왔던 그대로 농업을 하겠죠. 그러면서 자급적인 농업을 하겠죠. 물론 최근에 많이 바뀌었지만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그러면 주요 농업은 상업적으로 하려면 벼농사 지어서 갖다 팔면 많이 못 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소비하고 많이 먹고 비싼 걸 재배해야 되겠죠. 그래서 꽃이나 이런 것들 재배하는 원예 농업이 발달해 있고 원예 그리고 낙농업 그리고 목축업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거 왜 자급적인 건 예전에 했던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농사냐면 벼농사예요. 벼농사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농가의 형태는 뭐냐면 직업이에요. 직업이 몇 개 있는지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도시 근처는 농사를 지으면서 뭐 주변에 도시의 공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겸업 농가의 형태가 상대적으로 많고 반면에 전통
전통 농촌, 원교 농촌은 농사만 짓죠. 그래서 농사만 짓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업 농가라고 얘기해요. 전업 농가의 형태가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옆에다가 좀 표시하고 여러분의 몇 가지만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뭘 살펴보냐면 집약도를 살펴볼 거예요. 앞에서 설명했죠. 집약도는 뭐라고 이해하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죠. 지가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했죠. 지가. 땅의 가격은 도시 근처가 높을까요? 도시가 먼 지역이 높을까요? 당연히 도시 근처가 높겠죠. 그래서 집약도는 근교 농촌은 높다. 반면에 여기는 전통농촌은 낮다. 이렇게 되겠고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농가당 경지 면적은,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가 수당 경지 면적은, 당연히 근교 농촌은 지가가 높으니까 땅을 많이 가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좁다가 될 거고요. 반면에 여기는 넓다가 되겠죠. 그래서 근교하고 원교, 이거에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좀 자주 나오니까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수업을 할 거고요. 밑에 있는 슬로시티랑 뭐 도농 통합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예,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방과 후에 지금 촬영하고 있어서 학생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막 여러 가지 잡음들이 섞여 있는데, 예, 이해해 주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